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단편소설 모루를 찾아서입니다. 지은이는 정연희, 펴낸 곳은 개미입니다. 이 작품은 정연희 작가의 소설집 땅끝의 달에 수록된 단편소설인데요. 오해로 인해 반세기 가까이 헤어져 지내야만 했던, 그러나 목숨과도 같았던 첫사랑을 기나긴 세월이 지난 후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밤에 비가 내렸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손님 같은 비였다. 비 맞은 숲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우르란 숲의 나라, 비에 젖은 숲이 묵상이다. 만상이 숨고르는 새벽, 5월도 중순을 넘겼는데 매일 지척거리는 비 때문인지 초겨울 날씨처럼 춥다. 아내가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며 그는 숨죽여 점퍼까지 찾아입고 나섰다. 철제 현관문이 잠글 쇳소리를 낼세라 몰래 가출하는 아이처럼 숨죽여 문을 닫았다. 눈 시리도록 밝은 복도는 낯선 굴속이었다. 길고 깊은 복도는 이승이 아니었다. 복도 양쪽으로 첩첩 닫혀있는 문들이 문득 영안실 주검을 모신 철문 같았다. 늙은이들이 죽은 듯 잠들어 있을 시니어 아파트의 기나긴 복도. 눈이 시릴 만큼 불이 밝혀져 있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현관까지 가는 길이 물속 같았다. 자동문이 열리자 눅눅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다. 조는 듯 마는 듯 외등이 밝혀진 주차장 차들이 비에 젖어 번들거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3층을 올려다보며 호수를 더듬어 방 하나를 찾았다. 우련 불빛 물든 창문 하나. 벌써 깨어 있었던가?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불 밝혀진 창문을 찾아낸 그의 내면에도 반짝 불이 켜졌다. 가슴에 전류가 흘렀다. 가슴뿐이 아니라 전신이 흔들렸다. 저 불 밝힌 방 안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이 필연이라면 그 자리에 못 박혀 3층의 그 방만 바라보다가 망부석이 되고 싶었다. 잠시 멎은 듯 했던 빗방울이 그의 얼굴로 투덕투덕 떨어졌다. 그는 우산을 챙길 생각도 없이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몇 걸음 걸어 나가니 4차선 찻길. 드문드문 차들이 총알처럼 치달았다. 눈 뜨자마자 생업 때문에 뛰쳐나온 직장인들. 차들은 미명을 칼로 찢듯 달린다.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깃털 화려한 새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다. 어쩌다가 왜 둥지를 떠나? 저 없으면 살 수 없을 또 다른 새들이 있을 법도 하련만 날개를 가진 새가 어떻게 하다가 차를 들이받았을까? 저 새가 찻길로 날아들지 않으면 안 되었을 어떤 정황이었기에 아직 참혹할 만큼 짓뭉개지지 않은 것을 보면 둥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가 보다.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 서둘러 둥지를 떠났다가 저 지경이 되었을까? 그는 숨을 깊이 쉬다가 멈칫했다. 내가 아직 살아서, 아직 살아남아서 새 한 마리의 주검을 두고
문득 삶의 무게가 낯설었다. 그는 낯선 중량감에서 도망치듯 새의 주검에서 눈을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길을 건너 주택가로 들어서니 집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는지 현관 불빛이 신압으로 허공에 흩어지는 빛발 속에서 잠꼬대를 중얼거린다. 울을 청청 거침없이 자란 수목이 품고 있는 집들은 절대 평화와 안정, 마을이 아니라 깊은 숲이 안고 있는 집들이었다. 우르란 나무들도 나무 그늘에 들어앉은 집들도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침묵에 잠겨 외계인 바라보듯 그를 경계했다. 다시는 눈을 뜨지도 일어나지도 않을 세상을 홀로 걸어가듯 그에게서 슬픔의 일항이 출렁거렸다. 마을 공원길이 열려 있어 공원으로 들어섰다. 공원이 밤비에 함초롬이 젖어 있다. 공원 숲은 너무 깊어 다시는 밝은 해를 볼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젖은 숲 어디에선가 부엉이가 구시렁거린다. 새벽이 열리는 기척을 알았는지 드문드문 비에 젖은 새들이 부스럭거렸다. 공원 건너 집들이 외등을 밝힌 채 잠에서 깨어날 기척이 없다. 여기저기 바베큐 틀과 식탁에서는 고기 굽던 냄새가 얼룩져 있다. 그는 어린애들이 타고 놀던 비에 젖은 그네의 허리를 걸쳤다. 공원 그네가 그의 몸무게에 놀라 흔들렸다. 그네에 얹혀 흔들리며 문득 눈시울이 젖었다. 그 옛날 둘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그네에 연화와 나란히 앉았던 그때의 흔들림이 살아났다. 아직 밤인 줄 알고 있는지 부엉이가 비에 젖은 소리로 다시 우우 하고 울었다. 이곳 시니어 아파트는 미국 이민 1세가 꿈꾸는 마지막 희망이다. 당국은 65세 넘은 세금 납부자들이 늘마에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분양했다. 12평 넓이의 거실과 침실 등 늙은이들이 꿈지럭거리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여서 불편할 일은 없었다. 그곳 입주를 위해 추첨, 서류 검사, 인적 사항 면접, 그리고도 1년 넘게 마음 졸여가며 기다리고 기다린 입주였다. 이민 40여 년, 자식들 짝 채워주고 그들이 살만한 집 장만까지 치르고 나니 부부는 껍질만 남겨진 듯 모든 것이 헐거워졌다. 우선 노인 아파트 조건은 집값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다는 것 때문에 늙은이들이 너도나도 줄을 섰다. 이민 1세대 중 미국식 이름을 만들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한국 이름을 바꾸지 않은 조세윤은 추첨 때부터 가슴 졸였다. 건축이 시작되고 새 건물 입주까지 기다리던 동안 살던 집 매매 후에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이삿짐을 창고에 맡기고 어쩌고 하는 고생이 막급이었지만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행운에 가슴이 뿌듯했다. 언제 떠날는지 알 수 없는 이민 능마에 걸리적거릴 것을 하나라도 덜 자고 살붙여 살던 살림을 미련 없이 버릴 때도 아까운 줄 몰랐다.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이 부러워하던 시니어 아파트 입주였다. 지난 가을 그렇게 삶의 획을 긋는 이사를 끝냈을 때 전생은 한 줌이었고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앞날은 갑자기 눈앞이었다.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 공원을 앞에 둔 이름난 주택지에 살던 그가 허드슨강을 건너 뉴저지에서도 훨씬 깊숙한 숲속 마을에
새로 지은 건물에 안착했을 때 그렇게 흥분 또 흥분하며 서둘렀던 입주가 어느 날 느닷없는 무력증에 빠지게 될 줄이야. 건물은 스페인풍의 아름다운 3층 집이었다. 숲의 나라였다. 우를 깊은 숲속에다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 찻길을 건너면 장원급 집들이 늘어선 마을이고 몇 걸음만 더 가면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넓은 공원이었다. 그가 시니어 아파트 추첨에 몸달아 서둘러 응모를 했던 것은 아내 영신의 병세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5년 전 유방암 수술이 완치라더니 지난 가을 폐로 전이 되어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시한부라니. 아내는 남의 말하듯 덜어는 체념처럼 중얼거렸다. 늙음은 그 자체가 질환이야. 늙는 것 자체가 질환이라고. 늙었는데 병이 없다면 그게 비정상이고 이상한 거지. 세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신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왜 꼭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죽게 만드는지 그 심사를 알 수가 없네. 행운의 시니어 아파트 입주 직후 세유는 아내를 휠체어에 앉히고 자주 공원 산책을 나섰다. 미국 동부의 가을은 걸음걸음이 눈물이었다. 슬픔만이 아니라 아름다움 또한 눈물이었다. 아내가 눈물 글썽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수줍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이렇게 당신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바라보는 가을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내가 병치레하며 당신한테 죽도록 미안했는데 오늘은 그런 것 없이 그냥 행복하네. 그래? 그러면 매일 나오자. 당신이 그토록 행복해하면 그놈의 암도 무안해서 떠나주겠지. 매일 나오자, 매일. 남편은 아내가 고백하는 행복 앞에 조건 없이 항복했고 그것은 행복이 아닌 그런 대로의 평화였다. 40여 년 이민 삶의 행로에서 빠져들었던 죽음과 같은 후회, 분노, 좌절, 절망을 거쳐서 얻은 안정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고백이 한없이 고마웠다. 아내가 이토록 행복해 한다면 아내의 남은 날 매일인들 못하랴. 오밤중에라도 아내가 원한다면 어딘들 나서지 못하랴. 이민 삶이 이어지던 동안 통절한 후회와 분노와 자괴감으로 뒤범벅이 되었던 나날들이 이런 결말로 안겨진 것이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고마운 나라였다. 남편에게는 행복보다도 평화보다도 안정감이 주는 삶에서 위로를 받게 된 것이 한없이 고마웠다. 시니어 아파트 입주자의 90%는 한국 이민 1세들이었다. 복도 하나를 두고 오가며 마주치는 사람들은 거의가 한국인들이었고 본토 국적의 입주자 중에는 백인과 흑인 여자들이 섞여 있었지만 한국 입주자들 숫자에 압도당한 그들은 세입자가 아니고 잠깐 월세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물의 기름이었다. 입주한 지 2달도 채 안 된 초겨울, 복도 건너 두어 집 사선 쪽 방에 살던 흑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손녀딸들인지 몇몇 가족이 들락거리다가 앰뷸런스가 시신을 싣고 가는 것으로 씻은 듯 마무리가 되더니 열흘 어간에 한국 여성이 입주했다. 그렇게 겨울을 건너던 동안
3층에서도 노인네외 중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 혼자 남았다고 수군거렸다. 겨울 추위로 그들 내외의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다. 더러 겹겹 껴입고 극장을 다녀오기도 하고 손녀, 손자들이 들러 한동안 떠들썩하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아내의 정기 검진, 치료, 그리고 주말이면 아들네나 딸네가 식당 순례를 시켜주고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는 일상이 이어지면서 겨울이 흘러갔다. 시니어 아파트 입주 전에 생활하고 크게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던가 아내가 통증으로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던 어느 날 오후 아내의 시중을 들어주다가 아내가 잠든 뒤 거실 소파에 기대어 TV를 켰다. 한국에서 전송되는 낯익은 프로가 방영되면서 화면이 흘러가고 무슨 소리인지 계속 영상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도 음향도 아득해졌다. 삶이 봄눈 쓰러지듯 녹아내렸다. 허망도 아닌 허무도 아닌 얼굴 없는 절망이 그저 무망무력의 소리 없는 나락의 순간이었다. 답이 없는 삶의 종점에 이른 듯 다시는 일어날 기력을 아예 놓친 듯한 자리.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 슬픔도 아닌 무의식 속에서 그의 목숨이 막막함에 빠져 쓰러지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아내가 남편을 근심했다. 당신 우울증이잖아. 아무래도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심해. 어떻게 하지? 영 추스릴 기맥 없어 보이네. 나 때문에 병수발하다가 당신이 우울증에 빠졌네. 우울증은 무슨 늙은이들이 다 그렇지. 나라고 비켜가겠어? 아니에요. 내가 이 지경이 되어서 더 힘들어 하니까 당신 우울증에 빠진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걱정 말아요. 공연히 근심 만들어 하지 말고 내가 정 우울하면 의사 만나서 처방받고 항우울제 먹을게 걱정 말라고. 아내는 투병 중에도 남편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눈치였다. 어느 날 밤 아내의 오후약을 챙겨주고 아내의 옆자리에 맥없이 쓰러지듯 누웠다. 고개를 돌려 아득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나 그동안 두고두고 궁금했던 말 한마디 해도 될까? 심상찮게 열린 아내의 서두에 남편이 긴장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심각하게 나와? 내가 겁먹겠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 남편이 채근했다. 그렇게 벼르니까 내가 더 울적해지네. 어서 털어내라고. 나 야단치지 않는다면, 그냥 들어만 주신다면. 직장 후배였던 우영신이 선배기자 조세윤을 낚아챘다는 소문이 돌 만큼 영신은 선배에게 집착했다. 고위공직자의 막내딸이었던 영신은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인 조세윤을 아버지에게 들이댈 만큼 세윤에 대해 옹골찬 연정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쌍의 결합은 어느 쪽이 기울 만큼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민 사연이 있기는 했지만 무난한 가정이었다. 군부 정치에 뒤통수를 맞은 신문사가 기우뚱거리자 이민을 결심한 것은 남편 쪽이었지만 이민 생활에서도 부부는 평탄했다. 아내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쩌면 짝사랑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평탄하고 행복할 때도 당신은 나를 품을 때 몸은 나에게 있으면서 당신의 영혼은 어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이따금 들었어. 나는 문득 문득 당신이 어딘가 내가 알 수 없는 먼 곳을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 당신에게는 늘 어딘가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그대가 있다는 느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버지였는데도 남편의 가슴이 후루르 떨렸다. 당신은 우리가 행복할 때도 어딘가 내가 알 수 없는 먼 곳을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어딘가에서 늘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그대가 있다는 느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고.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도 모르고 지내던 무엇을 들킨 것처럼 어쩌자고 이제 와서 망설임도 없이 왜 이런 이야기가 아내에게서 나올 수 있는지, 머지않아 떠날 때가 가까워 왔다는 신호인가,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 아내에게 이런 숨겨진 간극이 있었다니. 도대체 나의 무엇이 아내에게 그런 남편으로 비추어졌을까? 아내가 다시 힘들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도 열심히 소원하고 바라던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이제 안정이 될 만하니까 당신에게서 그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쓸쓸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 혹시 내가 이 지경이 되어 언제 떠날는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병수발 들다가 우울증이 심해진 것은 아닐까 싶으면서도 떠날 날이 가까워진 아내의 영혼이 명징해져서 당사자인 남편 자신도 잊고 지내던 무엇을 알아본 것일까? 갑자기 아니라고 서둘러 대답할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당신 그동안 그런 것을 느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좀 잔인하다는 생각 안 들어?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신이 그런 성정을 타고난 것일까? 당신은 늘 어딘가로 떠나버릴 사람 같을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나는 늘 그런 불안을 애써 감추고 살았던 아내였고, 당신 너무 쇠약해져서 공연한 망상에 빠진 거야. 나 그런 것 없었다고. 없었다니까. 남편은 아내를 가만히 가슴에 품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어차피 우리는 뭐잖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야 할 사람들이지. 그저 당신이 이 고통을 잘 이겨내길 바랄 뿐이야.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더니 지금까지 심각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 같지 않게 약기운 덕이었는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아내를 눕혀놓고 거실로 나갔으나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내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될는지, 아내가 떠난 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알 것도 같으면서 막막했다. 갑자기 숨 막힐 듯 답답했다. 무작정 덧옷을 들쳐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깊이 잠들었기만을 바라면서 열쇠고리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숨죽여 문을 닫고 돌아섰다. 불 밝혀진 기나긴 복도가 동굴이었다. 복도 양쪽으로 첩첩 닫힌 두꺼운 현관문이 문득 또다시 영안실의 시신 안치실의 철문처럼 보였다. 엊그제도 3층에서 시신 한 구가 떠나갔다. 노인들이 기어들어와 지내는 이곳은 아직 숨을 쉬는 시신들이 안치된 곳이던가. 아, 어쩌다가 허이허이 이 굴속을 찾아 들어왔던가. 시니어 아파트를 찾아 애달아 했던 일들이 이런 것이었던가. 그는 달아나듯 밖으로 나갔다. 멀리 교회의 십자가 첨탑이 보였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이 지경이 되어 떠나가게 만들었을까? 생로병사의 순서를 착실하게 거쳐 끝내는 비참하게 쭈그러든 육신을 거두어 가시는가?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한 행진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인가? 개신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지 30여 년인데 아직도 천국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점점 더 인생 대차대조에는 의문만 남았다. 아내의 짐작대로 내가 우울증에 빠졌는가? 건넌마을 중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야구로 떠들썩 주변에 뭉게뭉게 모여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부모들, 째깔거리며 웃어대는 소리가 비눗방울 무지갯빛을 띠고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활기차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이승 같지 않았다. 잠깐 스친 환상, 지상에 무슨 기쁨이 있겠나. 우중충하게 흐린 숲속 마을은 속력을 낸 차들만 치달을 뿐 인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이 걸었다. 허청 걸었다. 내일이 없는 정적 속을 흘러가듯 그렇게 걷는데 전화기가 울렸다. 현실, 신호음은 쥐어 지르듯 그를 채근했다. 화들짝 걸음을 멈추었다. 당신 어디 계셔요? 그냥 좀 걸으려고 나왔는데 당신 벌써 깼어? 아파트 근처야. 곧 들어갈게. 아내의 전화는 바닥 없는 허무감에서 벗어나는 구원이었다. 서둘러 돌아갔다. 한숨 자고 깬 아내는 다소 생기뜬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다가 남편에게 차를 권했다. 국산 둥글레 차인데 구수해요. 엊그제 서울 다녀온 성애 엄마가 선물이라고 들고 왔네요. 차 드실래요? 그러지. 차 향기가 고향 같네. 그렇게 내외가 차를 들었다. 차를 마시던 아내 영신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듯 밝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당신 혹시 지하 1층에 도서실 열렸다는 소식 들었어요? 도서실이 열렸다고? 이런 아파트에 웬 도서실?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런 배려까지 했어? 아니에요. 3층에 세입자로 들어온 혼자 된 어느 한국 여성이 서둘렀다네요. 어제 당신이 동창회 모임에 간 사이에 세입자 모임이 있어 오래간만에 참석했다가 광고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이제야 알려드리네. 한번 내려가 보세요. 한국 책도 적잖이 모았다고 그러던데.
글쎄, 관리실하고 의논해서 개인이 만든 도서실이라면 뭐. 혹시 알아요? 나는 아직 들리지 못했지만 당신 책도 있을는지. 남편은 생기로 잠깐 반짝이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미하게 웃었다. 무슨 옛날 서울 살 때 썼던 책들이 여기까지 흘러왔을라고. 정치부장 시절 몸담고 있던 신문사에서 쓴 칼럼이며 몇몇 잡지에 실렸던 글을 모았던 책이 몇 권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지워버린 지 오래되었다. 어떻든 뜻밖의 일이잖아요. 혹시 당신이 읽을 만한 책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한번 내려가 봐요. 그러지. 대답했지만 그저 그랬다. 누가 어떻게 생심을 내어 도서실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눈 침침 기력 없는 늙은이들만 모여 살고 있는 곳에 무슨 도서실, 오죽하겠나 싶었다. 그렇게 겨울이 깊었다. 날마다 득득 얼어붙기 시작하자 아파트 공간에는 기대도 희망도 추억도 머물지 않는 숨죽은 건물이 되어갔다. 애탄게탄 추첨되어 이사하기까지 그렇게도 들떴던 부부의 흥분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항암 치료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내의 통증에 인터벌이 짧아졌다. 담당 의사를 만나거나 통증 완화 치료를 받고 돌아와도 하루는 너무 길고 길었다. 생명이 차츰 쓰러져가는 아내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나날은 형벌이었다. 이곳이 종말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달려들었다니. 차라리 정원이 있고 후원에 온실 있던 집에서 아내를 떠나보냈어야 옳았는데. 낯선 슬픔으로 전신이 무너지는 것 같던 날, 아내가 잠들자 남편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복도로 나섰다. 얼어붙은 밖으로 나가느니 문득 지하실에 생겼다는 도서실이 궁금했다. 아내가 도서실을 채근한 것도 얼마 전, 아내는 책 없이는 살지 못하던 남편이 도서실에도 관심이 미미한 것 때문이었는지 그 후로 다시는 도서실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사 반년 만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지하층을 눌렀다. 지하실 복도에도 눈이 아프도록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지만 인적 스쳐간 일 없어 보이는 공간은 그대로 침체된 눅이었다. 문득 섬뜩했다. 부질없는 짓을 도서실이라야. 문을 열었다가 실망하게 될. 그는 그런 느낌으로 발길을 돌릴까 했다. 그러다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려온 어떤 것이 그를 잡아 끌듯 그는 도서실 문 위에 걸려있는 팻말을 바라보았다. 문 위에 나무 조각으로 무늬를 이룬 팻말에 영어와 한글로 도서실이라고 쓴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선뜻 문을 열 수가 없었다. 한참 만에 무엇에 떠밀리듯 손을 내어 밀어 다소 무거운 문의 손잡이를 틀었다. 문을 밀어 열자 넓은 실내에 환하게 밝혀진 불이 눈부셨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불빛 혼자 방문자인 그를 반기듯 했지만 인적 없이 밝은 불빛으로 갑자기 무엇을 들킨 듯 불편했다. 넓은 공간이 시원했고 한쪽 벽에 세워진 서가에는 책이 빼곡했다. 독서할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안락 의자와 책상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로커스 화분과 온실에서 자랐을 후리지아가 꽃병에서 향기로 살아 있었다. 벽에는 인쇄된 고흐의 액자와 드가의 발레리나,
르누아르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서가에는 영문서적 두어 줄 외에 한국 작가들의 소설이며 시집, 수필집이 가득했다. 아, 종착역 같은 이런 아파트에서 이런 배려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어떤 여성이 이렇게 정성껏 이 도서실을 만들었다는 인물이 한국 여성이라 했던가? 한 권 한 권의 책을 모으고 아파트 관리 직원들과 의논 끝에 도서실을 만들었을 어떤 여성의 따뜻함이 모국어로 만들어진 책들만 가득한 서가에 기댈 듯 서 있는데 문득 문소리가 났다. 아뿔싸 들키고 말았는가. 무엇을 들킨 사람처럼 움찔 황망하게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다. 무심히 문을 밀고 들어오던 사람이 얼어붙었다. 한순간 마주친 두 사람의 숨이 멎었다. 기나긴 지루한 잠에서 깨어난 순간 드디어 생시에 눈을 뜬 듯 기억의 순기능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확대된 동공이 한순간 마주쳤으나 숨이 멎은 채였다. 다음 순간 꿈에서 깬 듯 여자 편에서 먼저 숨을 가다듬었다. 반백의 머리, 반듯한 이마 아래로 흔들림 없는 고요한 눈빛이 세윤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네는 얼마 만에 어제 만났던 사람에게 다가오듯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다. 상대방의 발걸음이 가까워지자 세윤이 흐르르 떨었다. 남자의 입술이 조금 열려 있었던가. 하지만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강연화. 가슴에서 천둥치듯 이름이 떠올랐으나 입술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러는 남자를 바라보며 그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야, 네, 이제야 오셨군요. 미미하게 떠오르는 미소로 이어지는 그네의 음성이 몽롱했다. 아직도 인매의 어여쁨이 남아있는 반백의 그네. 어디선가 불어오는蜜풍처럼 귀에 익은 목소리. 얼어붙었던 세윤의 전신에서 혈류가 소리치며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빙하 속에 던져져 있던 남자의 영혼에 불이 켜졌다. 바로 너였던가. 바로 너였던가. 지금까지 내 영혼이 아득하게 바라보고 있던 꺼지지 않는 불빛이 바로 너였던가. 남자의 눈에 어룽어룽 눈물이 가득 찼다. 눈물에 잠겨 흔들리는 연화의 얼굴이 꿈속이었다. 그네가 다가와 남자의 두 손을 가만히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현실이에요. 그네가 세윤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다. 네네, 꿈꾸어온 현실. 이곳이 이승인가. 얼얼한 얼굴로 그네를 바라볼 뿐 아직도 입을 열지 못하는 세윤을 이끌고 그네는 안락 의자로 가서 남자를 편하게 앉혀주었다. 앉아 계세요. 차 끓일게요. 지리산에서 온 녹차가 조금 남아 있어요. 감추어두었던. 외출해서 돌아온 사람을 대하듯 그네는 일상처럼 잔잔했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세윤의 전신은 냉동에서 풀리지 않았다. 그네의 움직임과 몇 마디 말을 남자는 꿈속인 듯 고르지 못한 숨으로 바라보았다. 물 끓는 소리와 공중으로 올라가는 뜨거운 물김이 안개 속이었다. 닭이가 그네의 손에서 익숙하게 다루어지며 두 사람의 찻잔으로 녹차가 채워졌다. 그리고 그네에게서는
그때부터 말이 없어졌다. 세유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을 넘겼다.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는 따뜻함이 현실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만남이, 놀라움도 기쁨도 아니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황망하고 무엇인 듯 낭패감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만남이. 비워진 찻잔에 다시 차를 따르고도 두 사람은 시선을 찻잔 위로 내린 채 묵묵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그네가 잔잔하게 입을 열었다. 황망해하고 있다는 것 알아요. 황망. 얼마나. 그래요. 나도 당신이 이곳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랬으니까. 나는 당신네보다 2달 먼저 입주했거든요. 더구나 당신 아내가 어려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당신과 마주치기 전에 이곳을 다시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한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당신네가 들어 살고 있는 A동 3층 끝방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인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헤어져 40여 년이나 되는 당신, 이 세상에서 당신을 그중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내가 막상 이런 경우를 만나니까 나 자신이 너무 생소하고 당신을 마주칠 일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주차장에서 당신 승용차가 눈에 띌 때마다 숨듯이 달아나면서 정말 이곳을 내가 떠나야 하는 게 아닌가 계속 고통스럽게 고민했고요. 그러다가 나 스스로를 달래기로 했어요. 당신도 나도 어느 편에서도 이 재회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기에. 점차 두려움과 설렘을 달래가면서 이 도서실을 만들었어요.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오래오래 당신과 마주칠 순간을 상상하며 얼마나 두고두고 대사를 외우듯 연습한 덕이에요. 아무 말 안 하셔도 알아요. 알고 말고요. 그리고 다시 침잠, 바닥 없는. 찻잔을 내려놓던 연화가 세윤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탁자 위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세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은 연화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모루, 모루. 아, 모루였다. 봄날 아지랑이 속으로 날아든 한마디, 모루. 어느 봄날 소풍 떠났던 날, 민속촌의 대장간 앞을 지나다가 발길을 멈춘 것은 연화였다. 그리고 연화는 시뻘겋게 다른 쇠를 올려놓고 두드리는 대장장이를 한동안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뻘겋게 다른 무쇠를 두드리는 대장장이에게 연화가 물었다. 그 받침을 무엇라 하나요? 이거요? 대장장이는 눈을 치뜨고 연화를 바라보더니 별 시답잖다는 표정으로 내던지듯 말했다. 모루요, 모루. 시쳇 여인네가 모루라 일러준다고 알아먹을는지 원. 이건 알아 뭐 할 거요? 연화는 무안해하지도 않고 빨갛게 다른 무쇠가 모루 위에서 두드려 맞는 것을 계속 바라보았다.
대장장이가 웬 회방꾼인가 못마땅해 하는 얼굴로 연화를 흘낏 바라보자 연화는 그제야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근처 시골 다방으로 들어갔을 때 연화는 세윤의 오른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손 위에 제 손을 덮고 말했다. 모루, 세윤, 당신은 연화의 모루예요. 연화를 두드려 세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모루예요. 그때 연화는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세윤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연화는 세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다. 그날 나룻배를 놓치고 소나기를 만나 강 건너 사찰 요사체에 머물던 밤, 끝내 나를 품지 않았던 당신. 그쯤에서 연화도 목소리가 떨렸다. 세윤이 다시 얼어붙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이 기이한 회후가 40년 전 그날의 선고를 몰고 오려는가. 세윤은 손등 위 얹혀있는 연화의 손을 밀어내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꼼짝할 수가 없었다. 잔잔한 연화의 말이 이어졌다. 그날 끝내 나를 품지 않은 당신의 몸은 이미 누구인가를 받았음이라고. 그래서 나를 품을 수 없음이라고. 나에게 절망을, 슬픔을 안겨주고. 세윤의 혈관의 피가 갑자기 하얗게 사위었다. 그날 밤 뜨겁고 뜨겁던 연화의 몸과 넋이 그토록 외로웠던가. 그날 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는 타인의 타인이었던가. 40여 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세윤은 연화의 다음 말이 이어지기 전에 차라리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기를 바랐다. 갈애. 너무 소중해서 흠집 낼 수 없었던, 그래서 활활 타오르던 육신을 빗물에 적시며 밤을 새웠던 그날 밤이 연화에게는 절망이었다니. 오해의 바다 위를 제각기 떠돌던 젊음. 그리고 두 사람은 키도 없는 배에 얹혀 각기 망망한 인생 대해를 향해 각기 흘러갔던가. 그렇게 40여 년을 떠돌았던가. 연화가 세윤의 손등에 얹었던 자신의 손을 거두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 저는 집으로 올라갈게요. 언제 다시 만나게 될는지. 오늘의 이 재회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때까지 오래오래, 또다시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는지, 아니면 이승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 해도 그렇게 오래오래. 더는 말을 잇지 못하는 연화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네는 죽세공 바구니에 설거지할 다기를 담다가 뒤도 돌아보는 일 없이 바람처럼 떠나갔다. 닫히는 문소리 뒤에 다시 텅 빈 공간. 꿈이었던가. 나룻배를 놓치고 세찬 소나기로 젖었던 그날 밤, 너무 아까워, 안타깝도록 아까워 품을 수 없었던 사랑. 열화 같은 몸을 식히기 위해 요사체 툇마루로 나와서 목젖까지 타붙던 고통을 견디던 그날 밤이 연화에게는 절망이었다니. 연화가 너무 아까워 품을 수 없었던 세윤은 불붙은 몸을 짓이길 듯 자학해가며 신라승려 조신의 설화로 밤을 새웠건만
연화는 몸과 넋을 열어놓았던 자신을 품지 못하는 사내를 두고 절망했다고. 그 하룻밤 사내와 여자 각자의 열화가 40년의 헤어짐을 만들었다니. 횡댕그렁 공간에 홀로 남겨진 세윤. 다시 꿈결이었다. 이 상황이 필연이라면 40여 년의 간극은 이제 무엇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는 넋을 놓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만을 위한 기이한 공간처럼. 아니, 기나긴 세월 조세윤을 기다리던 공간처럼 그네는 이 공간을 만들었던가. 젊은 그들의 만남이 밀교처럼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들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그때 늦봄 오후의 약속은 뚝섬 강 건너 절간 근처였다. 강 건너 오가는 나룻배 하나, 더러는 두 사람이 약속 시간을 맞춰 가느라고 선착장에서 마주치는 일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나룻배를 타고 건너는 애태움은 그들만의 설렘이었다. 그날 밤에 강 건너 그 강은 그들에게 레테의 강이었을까. 일간지에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기자와 국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재벌의 작은 딸인 연화와의 만남은 주위가 온통 가시철망이었다. 대학 졸업 직후 아버지가 추진하는 만만찮은 경쟁사와의 혼담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눈치챈 연화는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이름난 여성지 기자로 입사했고 특집 인터뷰에 여왕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활약 눈부신 여성지 기자가 되었다. 늦봄 오후 수수 꽃다리의 향기 몽롱한 선착장 언덕에는 만발했던 꽃잎들이 분분 날렸다. 선착장이라는 것은 그저 그렇게 이름 붙인 것뿐 나룻배 하나가 강을 건너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를 뿐 서울 사람들에게 강 건너는 오지였다. 인터뷰 기사를 쓰다 말고 세윤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떠난 연화의 묵직한 가방에는 원고지가 가득했다. 연화는 선착장에서 혹시 세윤을 만나는 행운을 바라며 두리번거렸다. 그의 가방에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훔쳐온 브랜디와 안주감인 어란과 크래커가 가득했다. 차라리 선착장에서 만나서 함께 배를 타고 건널 것을. 나룻배는 건널 사람들을 싣고 선착장을 떠난 직후였다. 바쁠 것 없이 천천히 노를 젓는 사공의 배는 건너편 기슭에서 사람들을 부려놓고 있었지만 세윤은 보이지 않았다. 약속 시간에 대느라고 늘 헐레벌떡하는 세윤은 오늘도 사색이 될 만큼 숨차게 뛰어오려나. 강물의 물비늘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처럼 반짝거렸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봄날, 가슴이 뻐근했다. 건너갔던 배가 선착장으로 돌아왔을 때 사공은 연화를 보자 싱글 웃으면서 반가워했다. 총각은 벌써 건너갔는데 오늘은 왜 처녀가 늦었는가? 연화는 두 사람을 알아본 사공이 응원자가 된 듯 고맙고 즐거워 뱃삭을 두둑하게 건넸다. 강을 건너고도 한마장 더 걸어가야 절 근처에 있는 허름한 가게가 보인다. 연화는 상거를 좁히기 위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달리고 달렸다. 멀리 시골 가게가 나타났고 가게 좌판 옆 허름한 의자에 앉아있던 세윤이 연화를 발견하자 한달음에 달려왔다.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 가방을 받아들며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연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조심스레 닦았다. 천천히 오지. 왜 그리 급해서 이렇게 땀까지 흘려가며. 기다리던 사람은 시간이 아깝지 않았을까.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시간은 당신과 나의 시간이 겹쳐져 제곱의 덧셈으로 달아난다는 것을 몰라서. 만남은 늘 애끓었다. 두 사람이 찾아가는 절간 뒤 언덕의 숲은 떡갈나무며 소나무가 제법 깊었다. 소나무 그늘에 준비해온 깔개를 펴는 연화를 도우며 세윤이 웃었다. 부잣집 딸이 이렇게 세심하게 살림을 할 줄 안다고? 신기하네. 비꼬기예요? 아니, 앞날이 황감해서야. 너무 기대할 일도 아니지. 연화는 가방에서 브랜디 잔이며 안주 담을 나무 접시까지 계속 드러냈다. 브랜디는 식후에 후식으로 마시는 술이라지만 향기도 좋은데다 술병이 작아서 훔쳐오는데 부담이 덜했거든. 그리고 오늘은 우리들 무언의 약속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려고. 조세윤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연화의 말을 장난으로 돌리며 세윤이 웃었지만 연화는 그 웃음에 얼빗긴 이상한 쓸쓸함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소꿉 노는 아이들처럼 웃었지만 철없는 아이들은 아니었다. 숲이 향기롭게 흔들렸고 봄날 오후의 하늘이 숲 사이로 아롱아롱 흘러내렸다.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는 연화에게서 현실감이 지워졌다. 손댈 수 없는, 만져서는 안 될, 한순간의 숨막힘이었다. 그 아름다움은 손끝 하나 건넬 수 없는 생명순화였다. 욕정의 군더더기를 용서해서는 안 되는 눈부심이었다. 세윤은 눈을 감았다. 살과 뼈가 떨려도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순결 앞에 순명. 하지만 감미는 애달픔이고 애끄름이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눈 똑바로 뜨고 있는 현실은 한순간이 지나자 그들 각자에게 끊임없이 어목한 해답을 요구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세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회사 일 어떻게 돼가? 연화 아버지의 사업에 떨어진 세무조사는 매일 신문 사회면 머리 기사였다. 나란히 누워있던 연화가 상체를 일으키며 눈을 크게 떴다. 세윤 씨가 더 잘 알고 있을 테면서 도화신문이 매일 떠들고 있잖아요. 한참 만에 세윤이 몸을 일으켰다. 실은 내가 궁금한 건 회사 일이 아니라 집안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연화의 입지는. 연화가 세윤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어대며 짐짓 화를 낸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우리 집에서 누구도 날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 안 믿고 있었어요? 내가 오히려 궁금한 건 당신네 고향에서 당신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는 어린 시절 첫사랑이라고요. 왜 그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명 안 해요? 왜? 얼마 전 세윤의 동창생들과 함께 했던 자리에서 고향 동기생이 놀려대던 한 토막을 연화는 잊지 않았다.
그 녀석이 놀리느라고 한 말을 갖고 연화가 이런 어린애였어? 어린아이 되어 나를 세윤 씨에게 전폭 맡길 수만 있다면 나는 갓난아기가 될 텐데. 연화는 웃고 있었지만 속내의 결연함을 감추고 있었다. 고향의 첫사랑, 어떤 여자일까? 처녀의 짝사랑이었을까? 세윤에게도 첫사랑이었을까? 궁금했다. 그렇게 봄날은 걷잡을 수 없이 저물었다. 해가 이울면서 화창하던 봄 날씨가 갑자기 구름을 몰고 왔다. 이제 술 그만해. 세윤이 말렸다. 안주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만 돌아가자. 날씨가 심상찮다. 세윤 씨, 무서워요? 응. 무엇이? 나 자신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서? 세윤이 대답을 피하자 연화가 또 어린아이 같은 심술을 얹어 웃었다. 무엇을 망설이는지 그 망설임을 던져버리면 무서울 것 없을 텐데. 망설이는 것 아니라고. 연화가 자리를 거두며 졸랐다. 너무 서둘지 말고 저 가게 뒷마을에 있는 매운탕 집에서 저녁 먹고 가면 안 될까? 좀 그렇다. 날씨가 수상해서 저 먹구름. 아, 빡빡한 아저씨. 너무 그러시지 말고 마음 좀 쓰시지요. 내가 배고프다고요. 매운탕 값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이런 떼쟁이였던가? 절간 입구 매운탕집 안방은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하는 토벽집이었다. 아, 이런 집에서 단 둘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우리 이대로 이 집에 눌러 살면 안 될까? 연화의 어리광이었다. 오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 지성의 아가씨가 무슨 일로 나를 이렇게 심하게 놀려대나? 놀린다고요? 내 말이 놀리는 것으로 들렸어요. 연화는 이래로 웃음도 말도 줄였다. 붕어 매운탕에 풋 열무김치 한 보시기뿐 수저도 끝이 다른 노수저에 낡은 나무젓가락이 전부였지만 매운탕 맛은 별미였다. 겉 봐요. 맛있잖아요. 결단 잘 내렸지 뭐. 세윤은 자신의 우유부단이 민망했지만 부지런히 밥을 떠넣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술 남았어요. 마저 마시기예요. 짐도 덜어야 되고. 매운탕 맛에 술은 안성맞춤이었다. 상을 물릴 때쯤 꾸물거리던 하늘이 비를 흩뿌리기 시작했다. 일어나자. 매운탕 값을 치른 세윤이 연화의 가방을 정리해 주면서 잡아 일으켰다. 이제 가방이 가벼워졌네. 그런데 우산 없이 선착장까지 가려면 비를 맞게 생겼는데. 그들은 가게집에서 낡은 비닐 우산을 하나 얻어들고 서둘러 떠났다. 후둑후둑 빗줄기가 굵어졌다. 낡은 비닐 우산 아래 어깨를 비벼대며 달리던 두 사람은 가난한 대로 바랄 것 없이 행복했다. 그렇게 한 마장을 걸어 선착장으로 갔을 때는 날이 저물었고 비 오는 밤에 사공 없는 나룻배는 건너편 기슭에서 한가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을 건널 수 없으면 오던 길로 다시 뒤돌아 멀고 먼 시골길을 돌고 돌아도
겨우 서울 외곽에 이른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더욱 세윤에게 난감이었다. 뒤돌아보면 시골길 벌판, 그리고 한 마장을 걸어야 절간 근처에 이른다. 난감해하는 세윤을 연화가 달랬다. 나 때문이었네. 내가 매운탕 먹자고 졸라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 화내지 말아요. 무슨 수가 있겠지. 어떻든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아까 그 매운탕집 가게 안방이라도 빌려달라고 해볼까? 매운탕집까지 가는 동안 번개에 천둥까지 동반한 비가 요란하게 쏟아졌다. 비닐우산은 맥없이 찢어졌다. 어스름 어둠 속의 연화는 새파랗게 얼었다. 세윤은 찢어진 우산을 버렸다. 그리고 상의를 벗어 연화에게 입혀주고 가슴에 안고 뛰듯이 걸었다. 그렇게 한 몸처럼 되어 걷는 동안 연화는 새 새끼처럼 종알댔다. 아, 무지무지 지난 추억이 만들어지는 날이네. 감기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의 주님께 기도나 드려요. 이거 참 큰일 날 밤인걸. 큰일은 무슨. 난 이 길이 끝나지 않았으면 싶은데. 전신이 물에 빠진 것처럼 젖은 두 사람이 매운탕집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밥을 먹던 안방은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거처였고 막리를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 있었다. 난감해하는 그들을 민망하게 바라보며 주인 남정네가 차근차근 일렀다. 할 수 없네. 절간으로 올라가 봐요. 거기 요사체가 있으니 혹 붉은 꾼 없으면 방을 빌릴 수도 있을게요. 에이구, 어쩌다가 나룻배를 놓쳤을까. 어서 올라가 보슈. 쯧쯧, 이 밤중에 우산도 없이. 불빛이 흘러나오는 절간 승방 앞으로 뛰어들었다. 차마 그 행색으로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더는 떨고 있을 수가 없어 인기척을 낸 순간 방문이 열리면서 중년의 공양주가 놀란 얼굴로 내달아 나왔다. 아니,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젖어가지고. 아이고, 시상해. 오갈 데가 없어졌구려. 저런. 하지만 잠깐 기다려요. 신임께 말씀드리고 올 테니. 비를 피해 대웅전 처마 밑으로 뿌르르 달려갔던 그가 얼마 만에 돌아왔다. 따라와요. 마침 요사체에서 공부하던 사법고시생 하나가 집에 다니러 가서 방이 비어 있어. 처마 밑으로 바짝 들어서서 따라와요. 시상에 절이 쫄딱 젖어가지고 큰일 나겠네. 풍경 옆 불빛 속의 빗줄기는 은주렴이었다. 절박함 속에서도 빗줄기는 가슴 얼얼하도록 아름다웠다. 젖은 몸으로 벌벌 떨며 세윤의 팔에 감싸여 걸으면서도 연화의 목소리는 살짝 들떴다. 아, 이 한밤의 빗줄기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절간의 방을 빌리도록 안내하시다니. 이 한밤의 기적이고. 안 그래요? 축복이라고요. 축복. 우리를 위한 축복. 요사체에 이르자 중년의 공양주는 두 사람을 다시 찬찬히 살폈다. 이 방에 어제까지 불을 넣었으니 냉골은 아닐게요. 그리고 말아다 놓은 세수수건도 몇 장 있으니 쓰도록 해. 내일 아침에는 큰 신인께는 100배 인사를 드려야 하고. 알아들었수?
각자 젖은 옷을 벗어 횃대에 걸면서 두 사람은 조용했다. 세윤은 등지고 서서 자신의 옷을 대강 벗어 처리했지만 연화를 거들지 못했다. 숨 고르고 돌아서서 옷을 추리던 연화가 갑자기 돌아서서 쿡쿡 얕은 소리로 웃었다. 너무하잖아. 첫날 밤엔 신랑이 섹시 옷을 벗겨줘야 한다는데. 농담이라는 것을 세윤은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폭탄이었다. 세윤이 등진 채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서 장난 안 돼. 감기 들지 않도록 마른 수건으로 젖은 몸을 계속 비벼서 체온 회복하기야. 장난치지 말고. 세윤은 이부자리 한 채에 연화가 눕게 만들고 자신은 벽에 기대 앉았다. 간단없이 몸이 떨리는 것은 젖은 몸 때문이 아니었다. 이불 밖으로 살짝 드러난 속치마 끈이 걸린 연화의 뽀얀 어깨가 눈에 띄었을 때 그의 전신은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야수였다. 상대방을 집어삼켜야 하는 야수였다. 그때 연화가 토라진 목소리로 종알거렸다. 아까 술을 남겨둘 걸. 이불을 덮었는데도 추워. 너무 춥다고요. 내 몸을 녹여주려면 날 안아서 재워야 해. 안 들어올래요? 이리를 악물고 눈을 감고 못 들은 채 하는 세윤을 이불 속에서 살짝 나온 연화가 잡아 끌었다. 자신 없어? 그렇게? 자신 없어요? 좀 비겁하다. 너무 뜻밖의. 연화에게 끌려 들어갔지만 불타던 세윤의 몸은 오히려 나무 토막이 되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뜨거워진 연화의 입술이 세윤의 귀밑을 스쳤을 때 세윤은 진저리를 치며 반사적으로 연화를 밀어냈다. 갑작스러운 세윤의 동작에 무안했는지 얼굴을 세윤의 가슴에 묻은 연화는 한동안 숨을 고르다가 돌아 누웠다. 그렇게 등진 연화는 다시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안이 지난 뒤 연화의 숨은 잔잔해졌다. 잠들었을 리는 없었지만 대원정의 하루였으니 고단했지. 하지만 연화에게 이렇도록 단순한 데도 있었던가. 세윤은 연화가 잠이 들었는지 깨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등지고 누워있는 연화를 지켜보며 세윤은 불덩어리인 채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처음 겪는 고문이었다. 아깝고 소중해서 건드릴 수 없는 고문이었다. 세윤은 이를 악물었다. 연화의 고른 숨소리를 듣다가 밖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절가는 주검처럼 깊고 고요했다. 뜨거운 가슴을 껴안고 그는 그 옛날 신라의 승려 조신의 이야기를 더듬었다. 3달사 승려였던 조신은 강릉에 있는 절 소유의 농장 관리인이 되어 강릉으로 올라갔다. 3달사에서는 신실하고 부지런한 젊은 승려 조신을 장사의 지장으로 올려보냈는데 강릉에 도착한 얼마 후 조신은 불공을 들이러 온 태수 김흔의 딸을 보는 순간 정신이 아득했다. 숨이 멎을 만큼 천지가 아득했다. 이런 세상이 있었던가. 낮이고 밤이고 달래의 모습을 지울 수 없어 목숨이 졸아붙었다. 조신은 달래를 잊지 못해 애 끓이다가 낙산사 용선대사를 찾아갔다. 큰 스님 앞에서 참회하면 살 길이 열릴는지.
용선대사는 조신에게 그저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외우라고 일렀다. 조신의 관세음보살이 고통스럽게 이어지는 가운데 태수일가는 다시 불공을 드리러 낙산사에 들렀고 달래는 모래라는 산에와 정혼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기가 막힌 조신은 용선대사에게 달려가 달래를 아내로 허락해 주시라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애걸했지만 용선대사는 조신에게 우선 법당에 들어가 사흘 동안 관세음보살만을 외우며 참선을 하라고 떠밀었다. 참선 중 잠깐 깊은 잠에 빠졌던 조신은 법당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깨어 문을 열었다. 뜻밖의 달래가 울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정혼했으나 당신의 사랑을 잊지 못해 이렇게 도망쳐 왔어요. 아, 드디어 부처님의 가피로다. 무엇을 망설이랴. 조씨는 그 길로 김랑을 데리고 태백산 깊숙한 산속으로 치달아 곧장 터를 잡았다. 그리고 아들, 딸 5남매를 낳았다. 행복하여라. 하늘과 땅 사이에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있으랴. 가난한 대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 5은 보물이었다. 가난해도 자식을 5이나 두는 동안 2사람의 사랑은 더욱 뜨거웠다. 그러나 가난은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나물죽도 못 먹여 드디어 맏아들이 굶어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는 버틸 길이 없어 남편과 아내는 남아있는 4자식을 둘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는 길목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이 길이 삶이라는 말인가. 자식만 아니라면 차라리 죽는 길이 옳겠건만 그것도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 아내와 갈림길에서 울고 있는데 낙산사 승려 평목이 나타나 조신 내외를 겁박하며 길을 막았다. 그러지 않아도 슬픔을 참을 길 없던 조신은 화를 참지 못하고 평목을 목졸라 죽이고 시체를 동굴에 버렸다. 그리고 아내와 남은 자식을 이끌고 다시 움막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달래와 정혼했던 모래가 조신 일가가 살고 있는 근처로 태수와 함께 사냥을 하러 나타났다. 모래가 쏜 화살을 맞은 사슴이 평목의 시신이 유기된 동굴로 들어가는 바람에 평목의 시신이 발각되고 관가에 붙잡힌 조신에게 참수형이 떨어졌다. 아내와 자식들, 그들을 두고 죽을 수는 없었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 목숨만 살려주십사는 단말마가 하늘과 땅 사이를 뒤흔드는데 갑자기 누구인가에게 엉덩이가 세차게 걷어 채웠다. 발길질에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용선대사가 웃으며 서 있었고 눈앞에 관음보살의 미소가 환하게 떠올랐다. 법당에서 잠깐 잠들었던 사이 꿈속 40년의 삶이었다. 욕망의 덧 없음, 허무함. 세유는 사찰 요사체 마루에서 젖은 몸으로 밤을 새웠다. 며칠 뒤 연화가 서울에서 사라졌다. 무슨 방법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절간 요사체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날은 전날 천둥번개와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맑게 갠 청명한 아침이었다. 매운탕집에서 아침을 먹은 뒤 나루에서 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연화는 밝고 예사로웠다. 시내에서 각자 헤어질 때도 금방 만날 사람처럼 밝은 얼굴로 헤어졌다. 그렇게 헤어진 후 찾을 길 없이 사라진 것이다.
못내 까닭을 알 수 없어 허탈해진 세윤에게 바람결처럼 들려온 소문은 갑자기 이민을 떠나는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떠나갔다는 소식이었다. 단 한마디 말없이 비에 젖은 하룻밤 뜨겁고 떨리던 기억만을 남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세윤의 젊음은 비에 젖은 채 다시는 마르는 일 없는 세월 속으로 한없이 흘러갔다. 무엇이었을까? 그렇도록 피차 열망으로 뜨겁던 연화가 단 한마디 말없이 사라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상황, 어떤 악조건에서도 갈라지는 일 없으리라던 피차의 약속이 어떻게 단 한마디 소통 없는 파기라니. 여보, 도서실에 내려가 봤어요? 아내가 퇴근했을 때 세윤은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못 들은 채 했다. 여보, 도서실이 바로 우리 집 거실 아래쪽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도서실을 애써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한번 내려가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알았어. 내려가 볼게. 뭐에 그리 급해? 천천히 두고두고 애용하게 될 텐데. 도서실. 집 바로 아래층의 도서실. 그날 이후로 집에서 움직이는 세윤의 발걸음은 바늘밭이었다. 발걸음을 옮겨 디딜 때마다 연화의 머리를 밟는 것 같아서 다리가 떨렸다. 세상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나이에 이 무슨 시련인가. 아니면 레테의 강 건너 40여 년을 갑자기 되짚어 건너왔는가. 웬일로 아내가 퇴근했다.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같이 가봐요. 그러지. 그렇게 하지. 떨림을 가라앉히느라고 대답이 한참 걸렸다. 지금 내려가요. 입주자들 말이 도서실이 늘 비어 있다시피 한다고 아까워들 하던데요. 호기심이 발동한 아내는 당장 내려가겠다고 홈웨어 위에 가벼운 코트를 걸쳤다. 남편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무런 대비 없이 아내와 함께. 두려웠다. 아내는 결혼 전 뜨거웠다던 세윤과 연화의 연애에 대해 대강 알고 있었지만 결혼 후 그 일을 입에 올린 일은 없었다. 아내에게 남편은 삶의 전부였기에 남편을 거슬리는 일은 없었다. 결혼 생활에서 대등했지만 아내에게는 남편과 아이들이 절대였고 순종적이었지만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뜻을 억지로 양보하는 일은 없었다. 지하층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다. 혹여 연화가 내려와 있으면 세윤의 가슴이 뒤채였다. 불륜의 현장을 들키는 일보다 더 두려웠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부디 철없는 소녀 같은 아내를 보호해 주소서. 보호. 어느 쪽이 꿈이었을까? 잃었던 연화를 40여 년 만에 만난 것이 꿈이었나? 아내와 가정을 이루어 자식 낳고 살던 40여 년이 꿈이었나? 지하층 복도의 불빛은 여전히 눈부시도록 밝았지만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세윤이 도서실 문을 열었다. 아내가 소녀처럼 소리쳐 감탄했다.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있을까? 그리고
이 도서실을 만든 그이는 참 대단한 사람이네. 아마 글 쓰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아내는 닭이와 포트가 가지런한 탁자에서 물을 끓이며 동화 속으로 들어선 듯 즐거워했다. 여보, 이리 와서 앉아요. 안락 소파가 우리 집 것보다 더 좋다. 차 드세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인쇄된 것이기는 하지만 드가의 발레리나 그림이며 소녀 취향 같지만 르누아르의 복잡한 그림들이 무겁지 않아서 좋네요. 이렇게 아늑하고 우아한 공간을 왜 이곳 사람들은 고마운 줄 모를까. 이렇게 방치해 두다니 아까워라. 아내는 남편의 찻잔에 차를 따라주고 서가 쪽으로 가서 책을 둘러보다가 한국 작가의 소설 2권을 골라 들었다. 세유는 뜨거운 차를 넘기며 다시 눈을 감았다. 연화야, 우리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다오. 부디. 세윤이 아내를 한 팔로 감싸 안았다. 당신 아직 책을 읽을 수 있겠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아내는 잠깐 절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제는 책도 읽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나빠 보여요? 떠날 날을 그냥 무력하게 하루하루 지루하게 기다리라고? 세윤이 아내를 가슴에 품었다. 아니,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당신이 피곤할까봐 그랬어. 떠나는 얘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마. 당신 그렇게 잔인한 사람 아니잖아. 괜찮아. 그래. 그래, 당신 생각대로 해. 괜찮아. 괜찮아. 가슴에 안긴 아내가 새삼 한 줌 새처럼 작았다. 남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슬픈 꿈 같았다. 여보, 우리도 아덜츠 데이케어 구경 삼아 한번 가보면 안 될까? 그곳 시니어 아파트로 이른 아침마다 아덜츠 데이케어에서 승합차가 달려들어 아침과 점심 식사 대상자들을 태워가지고 떠나는 것을 구경만 하던 아내가 궁금해했다. 아파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 놓치지 않는 일과다. 한국 여성들은 기껏 호사한 옷에다 화장까지 요란하게 하고 로비 밖으로 나가 차를 기다리고 더러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데리고 나와 승합차 기사의 도움을 받아 차에 싣고 떠난다. 매일 아침 세윤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에 아내가 궁금증을 일으켰다. 여보, 우리도 저 사람들 다니는 곳에 한번 가보면 안 될까? 저희들 저렇게 오전 시간과 점심까지 먹고 난 뒤에 덜어는 수영장으로 가거나 덜어는 식료품 쇼핑을 하러 가는 것까지 안내를 받고 오후 프로그램까지 마친 뒤에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네. 참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희한한 나라지요. 저렇게 왕후장상 부럽지 않게 대접받는 데를 우리는 왜 안 다녀요? 아깝고 억울하네. 그렇게 궁금해. 그곳에서 주는 식사가 당신 식성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궁금하면 날 잡아서 한번 가지 뭐. 그래, 주실래요?
아내는 계집애처럼 즐거워했다. 세윤이 아내를 위해 데이케어를 신청한 날, 봄비답지 않게 비가 구성졌다. 아침부터 참가할 일이 아니어서 세윤은 점심시간 맞춰 떠났다. 세윤이 운전하는 차가 빗속으로 들어서자 아내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 비 오는 날 드라이브 정말 로맨틱하다. 세윤의 가슴이 쓰리게 일렁거렸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는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아내는 혹시 치유가 되고 있는 것일까? 차는 빗속을 뚫고 남쪽으로 30여 분간 달린 뒤 거대한 창고형의 건물 앞에 멎었다. 아덜트 데이 케어 브런치 비 플라자. 비에 젖은 묵직한 간판이 입구를 가로막듯 나타났다. 주차한 뒤 세윤은 우산을 펼쳐 아내를 감싸듯 안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덜컥 열린 실내에서 미국 특유의 버터치즈 얼 섞인 음식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울컥 밀려나왔다. 잘못 왔나? 왜 한국 사람들이 안 보이지? 하지만 그 실내는 미국 노인들의 영역, 흑백의 노인들이 울긋불긋한 옷차림으로 거들먹하게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늙은이들이었지만 얻어먹는 사람들 같지 않게 당당하고 자연스러웠다. 식사를 마친 테이블에서는 카드놀이를 하는 패거리도 있고 퍼즐판을 앞에 두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중 누구도 불편해 보이는 이는 없었다. 한국 식당은 그 실내를 거쳐 안으로 훨씬 들어간 곳에 있었다. 아내는 미국 노인들의 점심 식사 풍경만으로도 발갛게 상기되었다. 미국 측 식당을 누비고 안으로 들어가니 별천지였다. 훨씬 많은 한국 시니어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봉사자들로부터 점심을 배당받는 중 더러는 새로 들어서는 부부를 흘깃흘깃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한국 음식 냄새는 고향이었다. 그들이 들어서는 것을 알아챈 봉사자가 그들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잘 찾아오셨어요. 며칠 전 신청하신 분이시죠?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는 새로 등장한 부부를 살갑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쓰이는지 서둘러 변명 삼아 소개했다. 오늘 오신 이 두 분은 오늘만 잠깐 들러 식사하실 분, 계속 출석하실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먼저 오신 분들이 이분들께 이곳 소개를 잘 해드리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식사를 곧 드리겠습니다. 국은 두부 넣은 김칫국하고 미역국이 있는데 어느 것으로 드릴까요? 그렇게 준비된 점심은 검은 플라스틱 도시락에 오징어 부침개, 코다리 튀김, 무나물, 콩나물 등 반찬 4가지, 밥은 흑미와 팥이 섞인 잡곡이었다. 아내의 시중을 들어주며 잠깐 실내를 둘러보던 세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막연하던 불안 적중 둥근 테이블 하나 건너에서 연화가 어느 노파에게 밥을 떠먹이고 있었다. 앞가슴에 턱받이를 두른 노파는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을 허공에 던진 채 밥을 받아 먹는데 턱받이 앞자락에 음식이 반은 흘러내렸다. 연화는 수혜자가 아니라 봉사자인 듯 바퀴의자에 앉아있는 노파에게 지극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곳을 알아볼 걸. 아내는 그 실내의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음식을 맛있게 들었다. 음식이 맛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는 것처럼. 천천히 조금씩 들어. 당신 왜 수저를 안 들어요? 좀 이따가 당신 끝나면 먹을게. 나 혼자 잘 먹고 있는데. 세유는 간절한 시선으로 연화 쪽을 건너다 보았다. 부디 우리를 눈여겨보는 일이 없도록. 아내가 연화를 알아볼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연화가 세윤 부부를 알아보는 사태도 피해야만 했다. 그러나 세윤의 초조함이 얼마간 가라앉은 뒤 세윤이 다시 연화 쪽을 건너다 보는 순간 연화의 시선과 마주쳤다. 시선은 잔잔했다. 이미 세윤보다도 먼저 세윤 부부를 알아본 시선이었다.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제 무엇 안타까울 일이 있을까? 연화의 시선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잔잔하지만 의연한 눈길이었다. 세윤의 가슴으로 슬픔이 차올랐다. 부끄러웠다. 아내가 옆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이 자리가 꿈인 듯 허방을 짚은 자리 같았고 건너편에서 이쪽을 잔잔한 시선으로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연화의 시선이 세윤을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게 만든 듯 울렁거렸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당신의 아내가 이곳의 모든 순서를 다 체험하고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쪽을 바라보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연화의 시선은 그렇게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점심이 대강 마무리된 뒤 어마어마하게 크고 시커먼 비닐 자루가 나타났다. 사람 키만큼 큰 검은 비닐 자루는 음식물 담았던 플라스틱 쓰레기를 와락와락 쓸어 담는다. 사람이 먹던 음식의 10배가 넘는 분량의 쓰레기. 반찬 4가지와 밥을 담았던 검은 플라스틱 도시락. 국을 담았던 희고 큰 컵과 뚜껑. 후식으로 받았던 종이 과일 접시와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 커피를 담았던 종이컵. 두껍고 부드러운 냅킨 뭉치. 한 사람이 한 끼 대접받았던 식탁 위에서 쏟아져 나가는 쓰레기는 무시무시했다. 당당하게 버리고 당당하게 쓸어 담는 시커먼 비닐 자루는 그곳 현장에 악의를 쓸어 담듯 섬뜩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끼를 때우고 입에 넣은 것에 10배가 넘는 쓰레기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은 너무도 태연하고 의젓하게 다음 프로그램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인도자를 따라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신체 균형을 위한 원반 던지기며 몸풀기 운동을 하거나 한 옆에서 에어로빅을 배우거나 각자 내키는 대로 참가한 뒤 적당한 시간이 되면 빙고 게임으로 들어간다. 빙고라야 대단할 것 없는 화장지나 치약, 칫솔 같은 간단한 것들이지만 자신이 줄 맞춘 것이 대견한 당사자들은 환호성을 질러가며 의기를 채웠다.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었고 참여하는 동안 성취에서 생기를 얻게 만들기 위한 게임이었다. 오늘은 비 때문에 기온이 낮아 수영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대요. 쇼핑하실 분은 주차장으로 모이세요. 담당자를 따라 쇼핑객들이 빠져나가면
남은 사람들은 탁자에 준비해 두었던 퍼즐을 시작하거나 퍼레이드 데이에 매달려 열중. 식탁 위에는 색연필, 필통과 색종이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색종이를 접도록 만들었다. 연화가 음식 먹는 것을 도와주던 자리에는 이미 환자도 연화도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앓는 환자 같지 않게 생기를 띠고 퍼즐과 퍼레이드 데이에 열중했다. 여보, 당신이 좀 도와줘요. 여기 어디에 반지가 있지? 어디에 페인트 붓이 있어? 도저히 못 찾겠네. 세유는 아내가 열중하고 있는 퍼즐과 퍼레이드 그림을 들여다 보았다. 치매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던가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답지 않은 주룩비가 내리고 실내에서는 함께 늙어가는 늙은이들이 잠시나마 종말의 길에서 눈을 돌리는 슬픈 게임을 슬퍼하지 않고 몰입. 이렇게 하루를 때우는 자리였다. 시한부를 잊고 아내가 게임에 열중하는 것을 바라보며 세윤의 가슴이 저려 들었다. 한 옆에서 쇼핑몰로 몰려가는 노인들을 뒤로하고 세윤은 중환자 같지 않게 명랑한 표정으로 상기된 아내를 차에 태웠다. 당신 여기가 그렇게 재밌었어? 발그레 상기한 얼굴에 웃음 가득 띠고 아내가 대답했다. 재미도 있었지만 시름을 잊게 해주는 배려가 좀 슬프기도 했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그런데 당신 표정은 밝기만 한데 미국이란 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 인생살이 어떻게든 쓸쓸하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온갖 배려를 다하는 나라. 참 복받을 나라지요. 그렇게 좋았으면 우리도 등록하고 자주 오도록 하지. 글쎄, 자주. 아내의 표정이 갑자기 쓸쓸해졌다. 앞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내는 그런 생각에 빠진 듯 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길에는 차량이 늘어나 세찬 빗줄기를 서로 튕겨 뿌려가며 달리고 하늘은 다시는 열릴 것 같지 않게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니어 아파트로 가는 길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 단선이었고 양옆으로 숲이 깊어 더욱 컴컴했다. 숲속에 드문드문 집들이 들어앉아 있었지만 숲으로 이어지던 길은 공원이 되고 공원이 나타나면 간간히 커션 팻말이 나타났다. 이따금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사슴을 경계하라는 팻말이다. 그 길에서 덜어 오버킬 당한 사슴 시체를 만나게 되는 일도 있어 세유는 늘 그 길이 조심스러웠다. 아내는 호기심으로 일일이 참견하고 좋아했지만 데이케어 프로그램은 세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점차 늙어 쭈그러드는 시간을 달래가며 생각 없이 막바지로 향해 밀려가도록 만드는 데이케어. 노쇠를, 말년을 길을 쓰고 외면하도록 만들어주는 당국의 배려가 그의 눈에는 차라리 비극적이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와이퍼를 노려보며 침울한 빗길 운전이 이어지는데 아차, 한순간 차가 튕겨져 올랐다. 어마어마하게 둔탁한 무엇과 충돌 튕겨졌다. 전복 직전. 충돌의 반동으로 차가 아슬하게 미끄러지는 사이에 우측 길섭에 쓰러진 사슴이 보였다. 빗물 때문에 어지럽던 와이퍼만 보였을 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온 것이 없었는데 백미러에도 빗물만 흘렸을 뿐 언제 사슴이 튀어나왔는지 어느 순간에 우측 범퍼를 들이받았는지 한순간 머릿속이 백지였다. 세유는 충돌의 반동으로 서너 간통 미끄러져 나간 차를 세웠다. 두 팔에 얼굴을 묻은 아내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세윤이 아내를 감쌌다. 놀랐지?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하지만 괜찮아, 괜찮다고. 무엇이 왜 괜찮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덜덜 떨리는 자신을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내를 품었다. 그리고 한숨 돌린 뒤 세윤은 경찰을 불렀다. 사고가 난 위치와 차량 번호를 알려준 얼마 후 경찰차가 달려왔다. 길섭에 쓰러져 있는 사슴은 이미 숨져 있었다. 세윤은 죽은 사슴에게 시선이 닿지 않도록 고개를 돌리고 경찰을 만났다. 경찰이 사고 주위를 둘러보며 세윤을 위로했다. 다친 데는 없는지, 차의 범퍼가 휘어졌지만 빗길 사고치고는 경미하다. 동부 쪽 숲에는 사슴의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어 자주 발생하는 사고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도 마음이 좋지 않다. 사고 차는 보험이 알아서 할 테고 우리가 죽은 사슴을 치울 테니 가던 길을 가도록. 경찰은 든든하게 뒷처리를 장담하며 선선하게 세윤네에게 떠나라고 일렀다. 운전석으로 돌아가던 세윤의 눈에 길섭에 쓰러져 있는 사슴이 다시 눈에 띄었다. 가슴이 저려 들었다. 저리도 날씬한 사슴 한 마리. 이 빗길에 어디를 가려다 저 지경이 되었나. 이 대낮에 왜 주택가 길을 건너려 했을까. 순하디 순하고 날씬한 사슴 한 마리. 저 큰 몸집에서 생명이 떠나던 순간에 그 몸집에 들어있던 생명빛은 어디로 갔을까. 세윤은 죽은 사슴을 외면하고 훌쩍 떠나기 미안하여 빗속에서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 차 안에 있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양팔에 얼굴을 묻은 채 여전히 떨고 있었다. 비 오는 날, 데이케어에서 돌아오던 날, 차에 받쳐 죽은 사슴과 죽음을 앞둔 아내. 불길한 예감이 덮쳐왔다. 그는 아직도 떨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서둘러 운전석으로 달려들어 시동을 걸었다. 봄비 같지 않게 빗줄기 무거운 길을 달리면서 세우는 몇 번 눈물을 삼켰다. 인생이 왜 이리 못내 이렇게 서러운 것인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에 아내에게 우산을 받쳐주며 세우는 자신도 모르게 연화의 방 3층 창문을 바라보았다. 우련, 등황색 불빛으로 물든 창문. 아내의 치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임종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를 연화의 가슴에 안겨 풀어놓고 울고만 싶었다. 안으로 들자 아내는 지친 듯 곧 잠들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주룩 비가 내리고 하늘이 내려앉은 듯 천지가 무거웠다. 어느새 손살 피에서 줄줄이 흘러내려 간 곳 없어진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누구도 따르지 못할 세기의 부유함을 누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이 많은 처첩을 거느렸던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기는 무엇을 누려본들 여한없다 하겠는가. 솔로몬의 전도서에 일찍 죽는 자, 더구나 태어나지 않은 자가 행복한 자라 했던가. 눈물이 흘러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떠나면 아내의 장사를 치른 뒤에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소스라쳤다.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다. 강나루 건너 절간 요사체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춘 연화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할 일. 세윤의 삶에 목에 걸린 가시처럼 평생 걸려있던 아픔의 연화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할 일이었다. 잠든 아내를 다시 돌보다가 거실로 나온 세윤은 불도 밝히지 않고 거실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 희부유한 창문으로 눈물 같은 빗방울이 계속 흘러내렸다. 한 줌 손 안에 들었던 한 줌 삶이 손살 피로 줄줄 흘러나가듯 허망했다. 그 자리에 앉은 그대로 흔적도 없이 쓰러졌으면. 사슴은 그 순간에 왜 하필 세윤의 차를 들이받았을까? 충돌 순간의 둔탁한 충격이 아직도 살아있었다. 누구인가의 생명체가 죽기를 한사코 달려들었던 충격. 피할 길 없던 충돌. 그저 제 갈 길을 가던 운전이 살해였다니. 도대체 그 순간은 누구의 시간표였을까? 그의 몸에는 충돌 순간의 감각이 아직도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 그는 마시다가 둔 위스키 병을 더듬더듬 찾아 적잖은 분량을 유리잔에 따랐다. 삶은 얼음 없이 마시는 위스키보다 훨씬 독하네. 빗물이 눈물처럼 계속 흘러내리는 창문을 바라보는 가슴이 점점 황량했다. 그렇게 밤이 깊었고 약에 취해 잠든 아내에게서도 기척이 없어 그도 취기에 얹혀 앉은 채 잠이 들었다. 꿈속이었다. 그는 어둡고 질척거리는 길을 혼자 헤맸다. 저승인지 이승인지 알 수 없는 어둠이었다. 눅눅하게 젖은 몸으로 향방 없이 우두커니 멈춰 서 있는데 문득 어디선가 신음이 흘러들었다. 가냘프고 애절한 신음인지 울음인지 애끓는 눅눅한 공기를 흔들며 끊일 듯 이어지던 울음 섞인 신음. 그는 꿈속 어둠 속에서도 아내의 신음인가 놀라서 눈을 떴다.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조용했다. 귀를 기울여도 아내의 신음은 아니었다. 환청이었던가. 창문을 바라보니 흘러내리던 빗물이 방울방울 물방울로 맺혀 있어 비가 그친 듯 했다. 한순간의 적요. 비를 몰고 왔던 구름이 멀리 떠났는지 창문으로 새벽 기운이 어리기 시작했다. 다시 날이 새는가? 또 하루가 시작되려는가? 그때 꿈속에 있은 듯 들었던 애련한 소리가 다시 들렸다. 깊고 깊은 동굴 어디선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새 나오는 신음이었다. 생명 진액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이었다. 아니, 울음이었다. 환청이 아니었다. 아내인가?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침실은 고요했다. 다시 귀를 기울였다. 신음이 아니라 소리 죽인 애절한 울음이었다. 그 울음에 이끌려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났다. 그리고 울음이 밀려드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밖을 내다본 순간 숨이 막혔다. 사슴이 서 있었다.
채 밝기 전 희부유만 새벽빛 속에 사슴이 서 있었다. 사슴이 창문을 향해 고개를 들고 울고 있었다. 신음이 아니라 울음이었다. 뿔을 치켜든 사슴이 길고 긴 목에서 신음인 듯 울음인 듯 애절하고 애잔한 울음을 계속 밀어내고 있었다. 이럴 수가. 얼어붙은 새우는 눈을 감았다. 잠이 덜 깬 환각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신음을 닮은 애절한 울음은 점점 가깝게 밀려들었다. 화강 같은 뿔의 수사슴의 울음이었다. 그때 문득 어제 오후 자기 차를 들이받고 쓰러진 사슴은 뿔 없는 사슴이었음이 떠올랐다. 암사슴이었다. 세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앰뷸런스에 실려간 아내는 고통 없이 새벽에 떠났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비로소 혼자가 되었을 때 세유는 아내의 묘소를 찾아가려고 집을 나섰다. 다시 봄비답지 않게 무거운 비가 내렸다. 정작 홀로 아내의 묘소 앞에서 전송하고 싶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묘역으로 들어섰다. 십자가와 성모상, 천사 성물이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젖어 울고 있었다. 슬픔은 살아있는 자들의 삶이었고 삶을 반납하고 떠나간 그들은 평화였다. 남아있는 자는 슬픔과 죄책과 한없는 미안지심을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남은 자의 무거운 빚이었다. 아내의 묘지로 다가가던 그가 걸음을 멈추었다. 검은 옷차림의 여인이 아내의 묘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백합과 카라로 만들어진 눈부신 꽃다발을 묘석 위에 올려놓고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는 연화였다. 이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